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이니시움, 라틴어로 시작, 출발 이런 뜻. 제네시스와 이름이 비슷하죠? 네, 창세기. 2세대 수소 전기차인데 왜 시작일까요? 아마 이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이름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넥서2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컨셉트카는 뭔가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현대가 퍼스트 무버로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또 뚝심 있는 그런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출사표와도 같은 컨셉트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었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이니시움은 넥소 후속 모델로 7년 만에 기획이 되고 있고 내년에 한 2분기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소 전기차 하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 핵심인 수소 연료 전지, 요게 문제예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 가격을 지금 무한정 높이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 수소와 같은 기체를 산소와 활성 반응을 일으키려면 촉매 캐탈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캐탈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백금.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도 이제 수소 상온 핵융합 발전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팔라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팔라듐, 백금, 뭐 플래티넘 이런 원소들이, 백금족 원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의 스택이 얇게 발라지는 것도 백금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 백금이 들어가니까 이 백금이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여기 좀 양이 많이 들어가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소 관련된 연구소의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백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15g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넥소 기준으로 해서 15g이면은 1g당 지금 한 4만 원 정도 하나요? 그러면 6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럼 백금은 그다지 이렇게 가격 상승 요인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럼 뭐냐 도대체? 결과적으로 수소와 산소의 활성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다음 부품이 전해질 막인데, 이 전해질 막이 전체 비용을 가중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부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국내 기술에서 만들 수 없는, 국산화가 아직 돼 있지 않아서 전량 해외 기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재 자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가 뭐 배터리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 때문에 지금 대중화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 활성 반응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치가 지금 수준으로서는 대략 20만 킬로미터 내외. 요거는 이제 30만 킬로미터까지는 확보를 좀 해줘야 소비자들이 연 2만 킬로를 탄다라고 봤을 때 15년 정도의 내구 연한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개선하고 또 출력 레이트를 높이고, 지금 현재 2세대 이니시움에서도 150kW까지밖에는 이제 출력 레이트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150kW면 204마력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배터리와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활성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그 전기를 이제 전기 모터에 공급을 해서 그래서 출력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출력 C레이트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차 개선을 해야 되는데, 2세대 이니시움 같은 경우에는 넥소 대비 주행거리가 600km에서 650km로 약 8% 정도 늘어났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넥소도 원래 이게 주행거리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650이니까 뭐 이 정도면 대중적인 차로 한번 충전해서 뭐 부산 갔다가 어디까지 오나요? 한 대전까지는 오나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2세대라고 하면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는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요. 출력도 150kW니까 딱 배터리 전기차의 대중적인 모델, 204마력이니까요.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EV3 딱 요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전기 모터의 출력 자체가 저회전 영역에서도 워낙 정토크가 전원이 들어가면 바로 발휘가 되고 한 5000 rpm서부터 한 13000, 4000까지는 그냥 정출력이 쭉 유지가 되니까 150kW, 204마력이라도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불편함은 없는데 어쨌든 출력이나 그리고 주행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할 만한 진전은 없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명이죠. 그 전해질막이 한 20만 킬로미터 내외에서 수명이 이제 다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더 가는 것도 있고 덜 가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보통 한 16만에서 20만 그 사이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적어도 한 30만 정도 혹은 그 이상. 그래서 과연 이런 수명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것인지,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앞으로 2세대 전기차가 내년 2분기 정도, 내년 6월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 가장 문제가 됐었고 넥소 사용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그 수명 문제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 출력 C레이트 높이고 뭐 주행거리 늘리고,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수소 연료 전지차는. 그러면 최소 기본적인 워런티를 한 20만으로 잡고, 또 제조사에서 예상 가능한 수명을 한 30만 정도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제 2세대 이니시움 이 단계에 와서는 수소 연료 전지차도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다.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연차라든지 배터리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한 첫 번째 수소 연료 전기차,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중화의 출발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니시움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양산차 이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은 넥소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이름을 또 하나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니시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전면부나 이 측면부 라인을 보시면은요, 전반적인 형상은 아이오닉 5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이오닉 5의 디자인적인 요소나 비례, 그리고 또 그 실루엣이 그대로 들어있는 반면에 라지에이터들과 헤드램프 쪽의 전면 라인은 엔비전 74를 똑 닮아 있어요. 엔비전 74도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전 74가 가장 상단에 배치된 헤일로카로서 이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상징과도 같은 두 가지 기술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배터리 전기차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수소 경제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시장 분석 기관에서도 그렇게 모빌리티 또 에너지 인프라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비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상이 전면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넥소는 수소 전기차이자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그 요소를 좀 표현하기 위한 과감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이니시움은 엔비전 74의 그런 날렵한 전면부와 아이오닉 5의 그런 전반적인 비례가 담겨져 있어서 보다 남성적이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내연차든 전기차든 이 수소 연료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중성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디자인 완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크게 손을 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이 전면 오버행과 후면 오버행 이렇게 보시면 휠 베이스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어요. 거의 아이오닉 5 수준의 그 정도의 비율, 아이오닉 5가 전장 대비 휠 베이스 비율이 63%가 약간 넘는데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장은 한 4.6m 정도, 투싼보다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C 세그먼트인데 조금 전장은 4.6m 정도로 보이고, 휠 베이스는 2.9에서 3m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내 공간, 거주 공간도 상당히 좀 잘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기차는 이 배터리 전기차 대비 보조금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고 이 수소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련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4천 초반 정도의 가격대를 보조금 적용한 그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 살짝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디자인이라든지 주행거리, 또 수명만 한 30만 킬로미터 이 정도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니시움 2세대 수소 연료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사실 이 수소는요, 이게 인프라 문제예요. 인프라 관련된, 또 유통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수소를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운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서 개질을 하는, 뭐 천연가스에서 뭐 개질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거 친환경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린 수소,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혹은 뭐 미생물에서 분해를 해서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얻어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발전한 전기를 배터리에 그대로 저장을 해서 배터리 전기차로 운행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두고, 이 전기를 사용해서 또 전기 분해를 통해서 높은 열로 가열을 해서 수소를 또 빼내는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이중고, 삼중고 막 이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얻은 걸 또 투입을 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수소 경제가 계속 풀어야 될 난제예요. 더군다나 우주에 가장 많고, 뭐 바다에도 무한정, 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소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유통을 하려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니까 이걸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700바로 줄여요. 압축을 해서. 그러면 700바나 되는 압력을 저장하려면 카본 탱크로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카본 탱크로리를 만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수소 취성이라는 게 있어서, 수소는 이 입자들로 인해서 이 금속관이나 금속 탱크에 이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금속의 원소들이 잘게 이렇게 부서지는, 그래서 가루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수소 취성에서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소재가 카본을 둘둘둘 감아서 컴포짓으로 단단하게 만들어낸 카본 탱크인데, 이 카본 탱크도 연한이 15년이에요. 내구 연한이. 그럼 15년 만에 이걸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속류관을 카본으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속류관을 15년마다 드러내야 되니까 이 방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높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결국은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를 시키려면은 253도까지 줄 톰슨 공법으로 해서 극저온에서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액화를 시켜서 그 액화된 수소를 일반 탱크로에 저장을 해서 운송을 하면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액화를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한 1kg당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추가 공정을, 친환경 전기를 가지고 와서 전기 분해를 한 수소를 또 액화를 해야 되는, 이게 몇 번의 유통 과정과 공정이 들어가서 비용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1kg당 적어도 한 3,000~4,000원 정도의 공급이 돼야 이게 미래 경제성도 확보를 하면서 빠르게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8,000원 정도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는, 야, 이게 과연 수소 연료 전기차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난제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뭐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은 그런 원소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청정 에너지, 이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원소가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가 방법을 찾아내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매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 와서 이 수소 경제가 생산, 유통, 이게 안정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전해질막의 수명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출력 시레이트라든지 주행거리도
뭐 점점 늘어나서 뭐 1000km까지도 도달하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전기차도 수소 연료 전기차로 바뀌는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걸 1998년부터 잘 준비해서 지금 27년째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초 연구는 1997년에 시작을 했고 그 실험 결과물이 98년에 나왔고 2013년도에 투싼을 베이스로 한 첫 번째 1억 5천만 원이라 그래서 그때 뭐 일반인들은 거들떠도 볼 수 없었습니다만 그때 또 양산차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 모델 나왔다가 이제 넥소라는 아주 대중차 수준의 물론 보조금을 막 때려 부어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현재 타고 다니면서 수소 연료 전기차의 미래를 맛보았던 그런 넥소라는 모델.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명 문제라든지 또 수소 유통, 또 생산, 비용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 시점에서 2세대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니시움, 출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전체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갈 핵심적인 기술을 꽉 쥐고 있는 현대모터스 그룹의 모습을 공표하는 듯한 그런 컨셉트카가 이제 딱 선보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소 경제가 만약에 이루게 된다 그러면 지금 27년 가까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완숙시켜온 현대모터스 그룹은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토요타가 30년간 준비를 해서 하이브리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기술이고 조잡하고 뭐 얼마 못 가서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연차와 전기모터와 그 얼마 안 되는 리튬이온도 아니고 니켈 수소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를 조합을 해서 뭐 얼마나 연비 아끼겠다고 이렇게 조롱했던 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토요타를 아직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 버티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도 지금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30년, 50년 혹은 100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른 브랜드와는 다른 그런 뚝심 있는 전략으로 미래 시장을 준비하는 모습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니시움 내년에 6월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뭐 차치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전해질 막의 수명 문제 연료 전지 스택의 그 수명 문제가 적어도 한 30만 킬로미터까지는 보장이 되어서 출시가 되는 건가 이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내부 구성이라든지 뭐 그의 부분들은 M 비전 74의 요소와 아이오닉5의 요소가 적절히 섞여져서 굉장히 디자인에 대한 호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니시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